지각하는 거에서 이제 넘어와서 64쪽인데요. 그 현자랑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그 행동 자체일 때 외부적으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어떤 자아의식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근데 마치 자의식 남아서 막 이렇게 보면 그 행동 자체가 아닌 거죠. 비이원적인 행동이 진행되면서 이 비이원적인 거죠. 내가 있고 그걸 관찰하는 또 어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나와 관찰하는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원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비이원적인 행동이 진행되면서 잘 성취될 때 그것은 평안한 상태의 기질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경험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잇는 것은 자신의 공을 자각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성격이란 조건에 의한 것이고 동시에 잠정적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모든 숙명자들이 이러한 공의 감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의 운동선수, 예술가, 그리고 장인들은 항상 자아의식은 최상의 작품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공임을 자각한 사람은 마음에 방해받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자의식이 생겨나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 이렇게 한 거 좀 인정해줘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막 내가 견고해지고 막 나로 더 나를 이게 아까도 저기 세상 자체도 구성해내는 것듯이 나도 나를 구성해 내가 착각이라고 뒤에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없는 거를 비실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원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나를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그 행동을 하면서 구성되는 게 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진짜 그 딱 달라. 진짜 이게 딱 비이원적으로 됐을 때 최상의 활약, 최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지는 거죠. 근데 자의식이 그 방해를 시킨 거예요. 방해하는 거야. 진짜 자의식의 감옥에 빠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정이 올라오니까 나 이거 좀 그런데 나 이때 왜 이렇게 행동했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계속 나 분리가 된 거잖아. 네. 나 왜 그랬지? 네. 그럼 좀 이상하잖아. 분리, 완전 분리. 근데 지금 방금 읽은 그 문단 위쪽에 행위하는 사람이 행위 자체가 될 때 눈녹듯 사라진다고. 지금 여기서 뭔가 그 행위가 주체와 객체의 이원화로부터 벗어나 일원화될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원화가 되면은 어떠한 최상의 활약을 할 수 있다. 되게 역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잘하려고 할 땐 잘할 수가 없고 심지어 뭐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거를 또 이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한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떠나보내고 하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진짜 때로 이런 순간들을 때때로 느끼잖아요. 정말 자아가 사라지고 뭔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근데 그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충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 치시잖아요. 72쪽에 인지는 의식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양자 사이에 어떤 필수적이나 어떤 필연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를 그 밖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식을 그것의 중심에 있는 특징으로 간주한다. 의식이 내가 의식하니까 자아 있는 나 있잖아. 이 장에 끝날 때 재밌는 게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인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아랑 상관이 없고 자아는 그 인지하고 난 다음에 나온 부산물 같은 느낌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런데도 자아는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시잖아요. 이게 그러네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초반에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지가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라는 걸 이걸 읽어서 알아도 자아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떤 자아에 대한 감각도 다른 식으로 알아야 노하우 같은 방식으로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나? 난 그래서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한 거야. 우리가 불경 읽으면 계속 자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 자아가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죠. 만약 인지가 자아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의 경험을 갖는가?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탐험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도
우리의 의무, 방금 이런 거겠죠? 그런 헤쳐갈 수 있는 진보의 길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이 분열의 본질을 더 가깝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 계속 있다고 착각하는 이거.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런 거, 이 분열의 본질은 인지과학과 서구적 사유 모두에 대단히 새로운 분석 이용으로서 내가 가상적인 자아라고 명명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뇌의 기제로부터 나타나는 창발적 속성들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상적 자아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상적 자아. 하지만 본질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는 없는 82페이지에 앞서 언급한 어떤 설명도 두뇌가 전통적인 인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두뇌의 작용을 흔히 컴퓨터처럼 묘사하는데 그것은 명백히 옳지 않다. 대신 두뇌의 구조는 컴퓨터와는 다른 종류의 동작을 보여준다. 즉 뉴런의 신호는 미시세계가 구성될 때까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점차적으로 정합성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이 좀 딱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읽어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뉴런이 먼저 몸 전체 뉴런이 다 같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힘싸움을 한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의 정보 전달, 네. 서로 상호 정보 전달.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선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아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이건 어떻게 가져가면 잘 써먹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83쪽에 그 과정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모든 인지적 행위에 있어서 경쟁적인 여러 하위 과정이 있을 때 여러 미시세계 중에 하나가 주도권을 잡고 정해진 행위를 이루어가는 협상과 창발의 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밑에 내려가면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답은 미시세계의 붕괴로 생긴 공백 안에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활동하는 여러 하위 주체와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풍부한 역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면적 성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하위 주체와 행위자들 사이에 신속한 대화가 전개되고 있음이 최근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니까 되게 자아랑 상관이 없는 되게 자기들끼리 열심히 주고받고 하면서 가장 우세하다고 해야 되나? 그 협상에서 이긴 얘가 딱 뿅 나올 뿐인데 그걸 자아는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행동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엄청 진짜 나도 이 풍부한 역동성 너무 좋아서 네. 대화 해놓고 신속한 대화. 너무 재밌어요. 막 대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상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상적 자아도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저는 아까 1장에서도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97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나라는 게 왜 어떤 규정된 나라고 할 수 없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언어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맨 아래쪽 문단에 서술적 나가 필연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었다면, 왜냐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면서 언어화를 하면서 규정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언어가 사회적 현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아는 일상적인 생활과 연결되게 된다.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자아 없는 나는 신경 시스템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공통적인 육체적 신체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활동 사이의 다리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어떤 매개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위한 것, 그리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나를 규정하려고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나도 이 부분 되게 재밌어서 체크난데,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이 나라는, 가상적인 그 나라는 것은 진짜 민주 말대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똑 떨어뜨려서 마치 사회생활을 상호작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도 되는 나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나도 없는 건지를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성해냈는데, 같이 살기 위해서.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 거. 그런 거. 내가 있으니까 사회생활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순서가 좀 다른데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진짜 그게 선택 사항처럼 됐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돈 벌고 와서 내가 쉬어야지. 내가 그 시간에 왜 사회생활을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99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게 가상적 자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학습과 꾸준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수련을 하고 배우고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별표까지 쳐놨어. 윤리적 노하우는 점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아의 가상성과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책 윤리적 노하우 뭐라고? 자아의 가상성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이고 직접적으로 그걸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윤리적 노하우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 걔는 가상이다.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향원처럼 가면 안 되고 현자로 가기 위해서 윤리적 노하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2장 끝에서 했던 질문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그게 가상인데 지금 있는 게 가상이라는 게 알아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 가상이라는 것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가상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길자쌤 3장에서 어디 52쪽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민주가 말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1쪽에 이러한 종류의 윤리적 노하우는 지금 얘기한 이런 노하우는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 원칙도 그러니까 지금 윤리와 도덕에 이게 싹 잡혀야 돼. 도덕은 원칙이야. 이걸 이래야 돼. 이래야만 해라고 사회에서 정해준 건데 윤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가상의 자아도 이거 가상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아니라는 거지. 내 윤리를 만들어야 돼. 내 윤리의 좀 노하우로 해서 나를 이런 존재로 현자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 원칙도 그 자체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시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윤리적 노하우는. 이게 도덕적 원칙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노원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노워스를 도덕적 원칙에 대한 노한다고 해서 그 워스를 그 원칙이라는 그 워스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나 도덕적 질서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도덕이란 거죠.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질서나 도덕적 질서. 이게 도덕. 정해져 있는 거. 그거는 지금 거기에는 그 통일된 중심적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걸 따를 수 있다고 내가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재밌었던 게 이 102쪽에서 3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금 수행한다. 그럼 앞에서도 계속 수행 얘기 이게 진짜 1, 2, 3장 이거를 진짜 이게 쭉 같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게 다시 수행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수행. 이제 그 전에 이제 노자의 무의 막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무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가 아니다. 그런 정도는 이제 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행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한 주의나 자각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정교하게 마련된 방법으로 순간순간 마음이 행하는 것, 마음의 산란함, 그리고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럼 수행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관찰해. 근데 이러한 시작은 수행자로 하여금 생각의 습관적 패턴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여 좀 더 나은 집중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 왜냐면 명상할 때 정말 끊임없이 보이잖아. 우리가 또 딴 생각 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명상 이런 앱 같은 걸 들으면서 하면 그거 그냥 두라고 내일 두라고. 왜냐면 나 이거 하는 순간 또 거기에 또 딸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하여 좀 더 나은 집중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수행자는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나 봐요. 이런 발견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흔들림은 수행자가 용기를 잃고 허무주의 같은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또 안 됐어. 이러면서
허무주의로의 이러한 도주는 실체적 자아에 집착하는 반사작용이 너무도 강하고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 부재를 절망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아가 것을 보여준다. 자아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빠진다는 그쪽으로 또 훅 가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자아가 있기를 바라니까 그걸 싫은 그렇지, 것처럼 그렇지. 그냥 없는 건 없는 건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허무가 아닌 거, 불교가 허무가 아닌 이유는 그 뒤로 넘어가면서 마음의 온정이랑 연결이 되는 거였어. 자비랑 이게 종전의 한 면이라는 게 난 그게 너무 놀랐는데 무아랑 자비가 동전의 한 면이라는 거. 그 다음 문단에 그래서 공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변화 이 느낌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 기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아와 세계에 대한 부정확한 감각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요소가 역시 지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요소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수단은 현명한 자각, 즉 가상자아가 자아를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이기적인 근거도 없으며 오로지 지혜로 충만한 모습 그대로 매 순간 깨닫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과 그 제자들, 그 수행자들 그분들이 이랬던 거 아닐까 싶어요. 지혜로 충만한 모습 그대로 매 순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돌봄이 존재의 근거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꾸준하고 성공적인 윤리적 훈련을 통해 이것이 만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게 허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비랑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적 자아 하면 그래 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아 없다 했을 때가 다 없는 거야? 그럼 뭐 막 살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자비 동정과 양면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내가 없게, 우린 다 같이 같은 존재들이야. 그리고 자비의 마음 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자비, 사랑, 하여튼 그렇지만 이것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럼 매 순간 깨닫기 때문에 자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허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계속 불경 읽으면 다들 너무 기쁘게 수행하시잖아. 맞아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자아가 그분들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상태인 거 아닐까 싶어요. 자비로밖에 이 세상 자비로 내가 가상적 자아, 내가 지금 다쳐 쌓이건 가상적 자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가 때문에 마음이 올라서 가상적 자아야. 그 대신 우린 쟤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 그게 이제 체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감각적인 차원까지. 우리는 그냥 그렇다는 걸 논리적으로만 알았지만 실제로 체화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되게 멋있어. 그것도 지금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지는 않는다. 개인 스스로 발견하고 가상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키워야 한다. 이 부분을 끝내면서 지금 읽으려고. 그래? 그래. 어떻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편협하지 않으며 공감적이고 자비로운 관심의 태도가 우리 문화에서 육성되고 체화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규정이나 이성적 강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명백히 아니다. 이것은 자아중심적 습관을 버리고 자비가 즉각적이고 스스로 유지되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고 체화되어야 한다. 즉각적인 비이기적 관심과 윤리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만드는 데에 말만으로는 분명 충분치 않다. 말과 개념은 통찰의 경험보다도 더 쉽게 파악될 수 있고 기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자아의 덮개 속에 엮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명상적 전통의 스승들은 고정된 관점이나 개념을 실제로 간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지속되고 훈련된 수련 또는 주체의 변화를 위한 수련에 대한 필요성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스스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스스로 서구 과학의 역사를 보충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다.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지는 않는다. 개인 스스로 발견하고 가상 자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저희 수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더 추가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미쓰다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